예,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생활과 윤리 시간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2학기 개학을 하고, 비록 이제 등교가 어려워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제 2학기 첫날이어서 생활과 윤리 2학기 수업과 관련돼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이제 평가 관련해서 2학기에 2번, 1차, 2차 2번의 시험을 보고 수행평가도 2번을 실시한다. 그 중에 한 번은 이제 독서 수행평가 1학기 때 했던 형식과 유사하게 한다라고 하는 건 확정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 등교하면 교실에 게시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2학기 내용진도 5단원, 6단원 이제 2단원이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1학기 때 배웠던 내용 이어서 여기 지금 원전탐구 예술과 관련된 내용 1학기 때 다 끝났는데, 여기 이제 교과서에 보면 원전탐구에서 플라톤의 예술관이 나옵니다. 플라톤은 서양 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생활과 윤리에서도 이제 여러 번 강조되는 중요한 철학자입니다. 우리가 플라톤 여러분들 1학기 때 배웠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우리 찬찬히 한번 다시 본인의 기억을 한번 되살려 봅시다. 플라톤이 어떤 얘기를 했었는가, 어떤 주장을 했었는가. 먼저 여러분, 플라톤을 어떤 단원에서 배웠냐면 인간의 삶과 죽음 단원에서 배웠습니다. 특히 이 죽음과 관련돼서 인간의 어떤 근원적인 공포,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는 이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근원적인 공포를 서양이나 동양이나 많은 사상가들이 이제 그 공포심을 내려놓는 방법을 나름대로 얘기를 했었죠. 동양에는 대표적으로 장자를 배웠고, 서양에서는 에피쿠로스, 그리고 플라톤도 이때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복습을 하면, 플라톤은 이 세계관이 이원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두 가지다. 그런데 플라톤은 우리가 사는 현실은 거짓된 세계고, 그러면 참된 세계는 뭐냐? 참인 세계는 바로 이데아의 세계다. 이데아를 알아가는, 즉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이데아의 세계, 참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대다수의 인간들은 현실의 삶에서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육체에 어떻게 보면 이제 종속된 삶을 살면서 거짓된 그냥 현실 세계에 얽매여 산다는 거야. 그러다가 인간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 이 육체가 소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성이 자유롭게 되어서 그때 참된 이데아의 세계를 맛볼 수 있다. 따라서 인간에게 죽음은 결코 두렵거나 나쁜 것만은 아니다. 육체를 갖고 있을 때 현실 세계의 거짓된 삶을 살다가 참된 세계, 참된 이데아의 세계를 맛보는 것이 결국 육체가 소멸하는, 결국 그게 죽음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은 결코 두렵거나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머릿속에 정리를 해주세요. 자, 이러한 플라톤의 세계관, 이원론, 이성을 중시했던 대표적인 철학자인데, 이제 그의 예술에 대한 생각도 지금 얘기한 이 플라톤의 세계관과 유사점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써 있는데 예술과 윤리의 관련성을 강조했다. 결국 뭐냐? 인간은 이 예술을 통해서 결국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이제 긍정하는 그런 입장인 거죠. 자,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장인들도 감시하며 생물들의 그림, 그죠? 조각, 건축, 다른 예술 작품, 이런 것들이 다 예술 작품이죠. 예술 작품에서 나쁜 성격과 무절제, 지금 나쁜 성격이 안 좋은 거죠. 무절제, 야비함, 추함을 그리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지금 악함에 가까운 이러한 것들을 예술로 표현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이러한 지시를 따르지 못하겠다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예술로 표현할 수 없다. 근데 이걸 이제 안 따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장인의 활동은 금지해야 된다. 즉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결국 예술 활동은 인간의 정서나 감정, 덕을 좋은 쪽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어떤 예술의 자유롭고 무한대 창작과는 약간 이제 동떨어져 있지만 어쨌든 플라톤은 윤리를 우위에 두고 예술이 인간의 윤리적 삶에 도움이 돼야 된다, 이러한 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름답고 우아한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재능을 타고난, 그쵸, 장인들,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그런 재능을 타고났는데 찾아내야 하고,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은 건강한 환경에서 살게 되어 혜택을 받을 것이다. 이제 그들이 이렇게 건전한 예술 작품을 젊은이들에게 만들어주면 그걸 통해서 젊은이들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보고 듣는 모든 예술 작품이 몸에 좋은 곳에서 불어오는 미풍처럼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예술 작품이 이런 젊은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 어릴 때부터 곧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말투를 담고, 그쵸, 아름다운 시를 통해서 아름다운 말투를 담고 사랑하고 공감하도록 그들을 이끌어줄 것이네. 그러니까 장인들은 그러한 예술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글라우콘, 너 시와 노래 교육이 그토록 중요한 것은 두 가지다. 그러니까 시도 중요하고 노래도 중요한데 플라톤의 생각입니다. 첫째, 리듬과 선법은 그 무엇보다 더 깊숙한 혼의 내면, 그쵸? 이성의 내면으로 침투하여 우아함을 깨운다. 그래서 영혼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 뭐가? 그쵸? 음악, 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은 누가 좋은 교육을 받을 경우 그를 우아하게 만든다. 그의 영혼이 우아하게 된다. 반대로 누가 나쁜 교육을 받을 경우 그와 반대되는 사람으로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시와 노래의 교육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둘째, 이 분야에서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은 예술작품이나 자연의 결점들을 가장 분명히 알아보게 될 것이네. 알아보게 된다. 그러면 그는 그것들의 추함이 역겨워 아름다운 것들을 칭찬하고 반길 것이며 아름다운 것들을 그렇게 혼안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신도 아름답고 훌륭해질 것이네. 그쵸?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속에 이런 긍정적이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려는 본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술가들, 장인들은 그러한 예술 작품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결국 플라톤은 예술을 통해서 인간의 도덕성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렇게 예술 활동을 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이제 시와 노래 교육이 인간의 영혼을 우아하고 기품 있게 만든다. 그 다음에 아름다움과 추함을 구별할 수 있게 하는데 그것도 뭘 통해서? 이제 예술 작품을 통해서 훌륭한 품성을 지닐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플라톤은 예술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 특히 인간의 윤리적 삶, 도덕적인 삶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번 여름방학 때 쌤이 오리엔테이션 때 이제 어디 휴가도 못 가고 집에만 있었다고 했잖아요. 뭐 올림픽 보면서.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들 뭐 뉴스나 언론을 통해 들은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우리나라 대기업 삼성가에서 과거 이제, 그쵸, 지금 회장 그 이전에, 그러니까 이거 이제 죽었는데 그 고 이건희 씨가 살아생전에 이제 삼성 기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많은 미술 작품을 아마 수집을 했나 봅니다. 여러분 실제 이제 삼성가에서는 리움 미술관도 갖고 있고요. 에버랜드 옆에 있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삼성의 이제 이건희가 죽으면서 상속,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돼 있죠. 상속세는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내게 돼 있는데 그걸 지금 당장 뭐 현금으로 그게 뭐 수백억, 수천억이 아닌 조단이잖아요. 그만큼 이제 삼성이란 기업이 대기업이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러면 지금 당장 그 상속세를 내기 어려우니 그 중에서 일부는 예술 작품으로 내겠다. 그러니까 그동안 삼성가에서 수집한 많은 미술 작품, 그 미술 작품에는 이제 우리나라 여러분들 미술책에서나 봤던 뭐 과거에 뭐 정선, 이중섭 이러한 사람들의 작품 플러스 외국의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 이런 것들을 수백 점 이제 국가에 그러면 공공성 국민들을 위해서 내놓겠다. 여러분 실제 그렇게 훌륭한 예술 작품이 한 개인에 의해서 뭐 기업이긴 한데 개인에 의해서 그냥 그들이 돈을 주고 사서 모아서 그냥 그들의 뭐 전시관이든 창고든 그냥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걸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어. 근데 이제 이번에 그 많은 작품들을 이제 국가 미술관에 이렇게 기부를 하면서 이제 그게 국민들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첫 전시회가 아마 여름방학 때 열렸어요. 선생님도 그 정보를 듣고 이제 나도 보러 갈 수 있나 접속을 했는데 모든 날짜, 모든 시간, 특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그랬겠죠. 모든 날짜, 모든 시간이 다 매진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뭐 코로나19 때문이어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술을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의 삶에서 예술이 차지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 이제 1학기 방학하기 전에 배웠던 도덕과 예술과의 관계,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을 거예요. 많았어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플라톤도 역시 이제 그러한 예술을 통해서 인간의 윤리적 삶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게 진정한 예술이다라고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두세요. 이제 이어서 이제 여러분들 그 의식주 윤리의 의식주 160쪽인데 의식주 뭐 의식주 한자인데 의는 뭐예요? 옷이죠. 옷. 식은 그쵸. 음식 먹는 거. 주는 집. 이제 이것과 관련된 그러니까 의식주는 인간의 삶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근데 이제 여기에도 과연 윤리라고 하는 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내용 자체가 뭐 어렵거나 이제 그렇진 않을 텐데 가끔 모의고사에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에서 이 의식주를 뭐 당연한 듯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또 인간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물론 굉장히 현실적이고 경험적인 얘기인데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가 이제 분명히 있습니다. 윤리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뭐 가장 선생님 최근에 이제 뭐 기억나는 지금 이제 내년 3월에 우리나라 제20대 대통령을 새로 뽑죠. 그래서 지금 많은 후보들이 본인이 이제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리더가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지금 막 뭐 경선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후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뭐 자기가 이제 뭐 검찰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 불법 식품 뭐 단속, 그렇죠. 불법을 저지르는 걸 검찰에서 이제 수사하고 죄를 묻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불량식품을 강력하게 단속 안 했다. 근데 본인이 불량식품을 강력하게 단속 안 한 이유가 이제 자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라고 그걸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삶의 질이 많이 올라갔지만 여전히 하루 세 끼를 못 먹는 사람이 있고 하루 한 끼
그쵸. 먹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여전히 있다.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에게 내가 직접 도울 수는 없더라도 만약에 그런 이제 불량식품, 불법식품을 아주 철저히 단속하면 정말 그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의 마지막에 먹을 것마저도 내가 이제 그렇게 강력하게 단속함으로써 못 먹게 된다. 그래서 나는 신념을 갖고 그걸 그렇게 강력하게 단속 안 했다라고 이제 저는 뭐 이게 나쁜 의도에서 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죠.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렇죠. 여러분들 뭐 천부인권이라고 해서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재산이 1조, 10조를 가진 사람은 한 끼에 막 수천만 원짜리 뭐 먹을 수도 있죠. 근데 그냥 우리가 먹는 한 끼 라면이나 떡볶이 먹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바꿔 말하면 그렇죠.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뭐 직업이 없거나 어려운 삶에 있는 사람도 당연히 그렇죠. 음식을 뭐 능력이 되면 비싼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싼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그건 이제 개인의 어떤 권리인데 우리가 그러면 너는 가난하니까 질 낮은 음식을 먹어? 이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건 어떠한 이유가 돼도 합리화될 수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의식주는 그래서 윤리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의식주는 어느 일정 수준이 되면 인간의 삶을 사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지장이 없지만 그 일정 수준이 안 되면 인간의 삶 자체를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그쵸? 인간의 고귀함마저 본인의 존엄성마저도 떨어질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지금도 그런지는 제가 최근에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우리나라 그 이제 공무원이든 뭐 경찰이든 시험을 준비하는 노량진이라는 서울의 노량진에 이제 그런 학원들이 많아서 거기에 이제 고시촌이라고 하죠. 제가 뭐 꽤 오래됐습니다. 뭐 한 20년도 더 됐겠네요. 그때 갔을 때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일반 가게에서 똑같은 그냥 뭐 과자든 빵이든 똑같은 일반 가게에서 파는 똑같은 물품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좀 싼 거야. 왜 쌀까? 봤더니 유통기간이 임박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왜냐면 그 유통기간 지나면 폐기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직전에 보다 이제 저렴한 값에 고시촌에 공부하는 친구들은 그쵸 경제 여유가 좀 없었겠죠. 이제 그런 걸 파는 걸 보면서 그때 들었던 생각이 두 가지였어요. 이들에게 이런 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두 번째는 저런 걸 만약에 내가 사 먹게 되면 나는 어떤 마음이 들까라는 어떤 그런 뭔가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은 이제 그런 마음도 들었거든요. 그만큼 인간은 뭐 좋은 것을 갖고 돈이 많고 뭐 좋은 교육을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어떤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인간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존엄성까지도 위험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윤리적인 것과도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큰 틀에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능 교재를 통해서 내용을 알아볼게요. 수능 교재 이제 크게 세 주제 13, 14, 15 아마 세 주제 남았는데 의식주, 문화, 윤리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다문화 한 번에 이렇게 이제 연결을 했습니다. 교재는 자 의식주, 윤리 먼저 의복, 인간 입는 옷, 문화, 윤리적 문제. 의복의 윤리적 의미는 윤리적인 차원에서 인간에게 옷이라는 것은 자신의 개성과 가치관을 표현한다. 그쵸?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를 보고 야 참 개성 있게 입었다. 저 사람 저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거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특징을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통해서도 판단한다는 거야. 물론 여기에는 이제 부정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명품, 뭐 우리
소비 때도 나는데 명품 같은 거, 저 사람이 입은 옷이 얼마짜리지? 저렇게 뭐 이제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그 사람의 어떤 개성과 가치관을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는, 인식되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이제 그런 게 첫 번째 개인적인 차원에서 옷이 갖는 의미다. 두 번째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관혼상제, 우리 동양의 아주 중요한 전통이죠.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사람이 죽고 제사를 지내는, 이게 인간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격식을 갖고 예를 갖추는 어떤 절차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행사에는 입는 옷들이, 그쵸, 상대방에게 예의를 표시하는 거라고 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 지금은 뭐 성인식 할 때 그렇진 않지만, 과거에 이제 보면 성인식 할 때 입는 옷 정해져 있고요. 당연히 결혼할 때, 지금 뭐 이 전통은 굉장히 크게 남아 있죠. 결혼식 할 때 뭐 신부가 웨딩 드레스를 입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의복이 어떤 예의를 갖추는 하나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의복을 통해 그 개인이 속한 집단의 특징, 그 다음에 개인이 살고 있는 시대의 성격을 알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특히 이제 가장 최근에, 뭐 최근이라고 하지만 꽤 이제 올해 몇 년 전인 것 같은데, 이제 겨울이 되면 등골 브레이커, 그런 말 여러분 혹시 기억나요? 뭐 노스페이스 특정 상표를 얘기했는데, 그쵸? 노스페이스라는 상표가, 그러니까 이 브랜드가 원래는, 그쵸, 등산웨어 전문 산악인을 위한 등산복을 만드는 회사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어찌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몇 년 전에 엄청 유행처럼, 그래서 겨울에 노스페이스에서 만든 파카, 그것도 뭐 구스 100만 원이 넘는, 50만이 넘는 이런 것들을 입어야, 그쵸, 그들 어떤 또래 집단에서 인정을 받고, 그게 없으면 거기에 낄 수 없는 이제 그런 적이 있었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없어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의복이 갖는 어떤 사회적 차원에 분명히 상징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선생님이 뭐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이제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근데 여러분 잘 봐봐요. 코로나19 옷은 아니지만 마스크, 그쵸, 이제 마스크 우리가 처음에는 안 하다가 이걸 모두가 해야 되니까 없어서 사는데 애를 먹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은데, 그쵸, 뭐 마스크는 그냥 일반 위생 마스크도 있는 반면에 특정 명품 브랜드에서 만든 그런 마스크도 있다라고 하죠. 이제 그런 걸 차야 내가 남들과 다르다, 나의 개성이다 라고 하는 어떤 개인적 차원을 나타내는 이제 그런 것, 분명히 의복이 갖고 있다. 또 제가 그 노스페이스 마지막으로 얘기 하나만 더 하면, 선생님 대학교 후배가 이제 경기도 모초에서 교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노스페이스가 한창 유행했을 때 겪은 일화예요. 어느 날 이제 그 학교 옆에 있는 노스페이스 그 매장의 사장님이 학교에 오셔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싶다. 뭐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들에게 장학금 준다 하니 고맙죠. 그래서 이제 감사히 받겠다고 했는데, 혹시 뭐 이유가 뭐냐 했더니, 그쵸, 여러분, 학생들이 그 노스페이스를 얼마나 많이 사줘서 매상이 얼마나 올랐으면 너무도 기뻐서 이제 그걸 학생들에게 장학금 주겠다라고 맞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일을 겪은 일화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건 의복은 개인적이든 사회적 차원의 어떤 의미를 갖는다. 그러면서 의복에 이제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냐면, 체면과 타인을 의식한 명품 선호, 그러다 보니까 과소비 문제가 발생하죠.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삶에 대한 불만족, 그쵸? 쟤는 입는데 왜 나는 없을까? 라고 하는 어떤, 두 번째, 자신이 속한 집단 구성원들과 동질감을 갖기 위한 동조 소비. 아까 얘기했죠. 노스페이스를 입어야 내가 그 집단 안에 같은 또래에 들어갈 수만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동조 소비 문화, 그다음에 비합리적인 소비. 그렇죠. 필요도 없는데 내 친구가 갖고 있으니까 나도 가져야 한다, 이런.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패션이 획일화된다. 그렇죠. 특정 상표의 옷을 다 똑같이 입는. 그러다 보면 몰 개성화, 개성이 사라진다를 초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동물 학대 문제. 모피나 가죽옷을 생산하기 위해 동물에게 과도한 고통을 준다. 그렇죠. 여러분, 뭐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지 않은데 유튜브나 인터넷에 가끔 나오죠. 이제 중국에서 이 모피를 아주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이런 모피 동물을 키우는데 굉장히 열악하고, 그렇죠. 심지어 뭐 산채로 이제 가죽을 벗기기도 하는 장면들이 막 유튜브에 이렇게 떠서 막 공분을 자아냈던. 이제 그러면 한편에서는 또 그래서 모피 안 입기 운동, 뭐 영화 배우나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이 난 다시는 이제 모피 안 입겠다. 왜냐면 너무도 잔인하게 저렇게 모피를 생산하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 동물 학대 문제, 환경 문제와도. 그 선생님이 최근에 이 옷과 관련돼서 하나 알게 된 사실은요. 그 폴리에스테르, 그러니까 옷이 만들어진 원단 소재가 폴리에스테르이고 화학 섬유죠. 화학적인 걸로 이제 그 직물을 만든 건데, 이 폴리에스테르 옷은, 그쵸, 뭐 살아있는 동물을 죽여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폴리 옷을 입는 게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대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어떤 기사를 봤냐면, 이 폴리에스테르 옷을 입고 이제 세탁을 할 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아주 작은 미세 플라스틱이 그 옷에서 떨어진대요. 그러면 결국 그게 어디로, 그쵸, 하수구를 통해서 강물로, 바다로, 그걸 물고기가 먹고 우리는 그 물고기를 다시 먹고 결국 이제 우리가 먹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옷과 관련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천연 섬유, 그쵸, 목화나 이런 걸, 그래서 뭐 이런 걸 입으라고 하는데, 거기엔 또 반론도 있어요. 왜냐면 면은 이걸 그 목화솜을 생산하는 과정이 많은 노동력, 사람의 힘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정당한 대가나 대우나 이런 임금을 주면서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제3세계에 특히 아동, 그쵸, 여성, 이런 사람들이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생산하는 거다라고 또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튼 뭐 최근에는 이제 갈수록 더하겠죠. 이 환경 문제가 모든 인간, 모든 나라의 어떤 이제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중요시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의복과 관련된 윤리 문제 네 번째는 제복, 유니폼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뭐 우리 학교도 교복을 입고 있고, 군인은, 그쵸, 군복을 입고 있고, 뭐 경찰은 경찰 제복을 입고 있고, 위한 이런 개성의 어감 문제. 집단의 정체성 유지와 규율을 위해 필요하지만, 그러다 보면 이제 개성, 다들 똑같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여러분들 한 번쯤 뭐 역사나 세계사 시간 또는 관련 영상을 봤을 텐데,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이 그 유대인 학살하기 전에 이제 포로 수용소를 만들었죠. 거기에 대한 영상이나 자료, 그 이미지를 한번 기회 되면 찾아서 보세요. 그러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머리를 다 깎고 똑같은 옷을 입힙니다. 똑같은 옷을 입혀요. 이제 왜 그랬냐면, 물론 이게 지금의 어떤 교도소, 죄수를 관리하는 시스템도 똑같은데, 그나마 이제 죄수는, 그쵸, 이름표가 있잖아요. 이름표가 아니라 그 번호. 근데 아예 유대인, 그 나치 독일은 유대인들 수용소에 그런 것도 조차 없이 그냥 똑같은 옷을 다 입혔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 안에서의 어떤 개인의
자아나 정체성이나 어떤 개성 같은 게 절대 드러나지 않게. 왜냐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고도로 돌이켜보면 굉장히 잔인한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아까도 얘기했던 몰 개성화 같은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의복 문화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의복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예절을 표현하는 수단이다. 여러분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개성 좋아요. 그렇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쾌함을 초래하는 복장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공동체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이거는 어떤 오래전 시간을 통해서 내려온 어떤 전통도 작용하고요. 우리 사회의 어떤 공동체 의식도 작용하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돼 있어. 개인의 개성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 표현해서는 안 된다. 왜? 나는 이걸 개성이라고 표현했는데 나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려. 그러면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절을 표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의복은 이 점 명심해야 됩니다. 결국 장소와 상황에 맞는 옷차림을 인간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환경 문제. 아까 얘기했죠. 폴리에스테르나 가죽, 모피, 자원 낭비 등을 초래할 수 있는 패스트 패션에 대한 반성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근데 여러분 실제 지금도 아마 만들고 있으니까 종이로 옷을 만드는 사람도 있대요. 지금 이러한 것들을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뭐 명품 같은 게 굉장히 비싸잖아요. 비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반기를 들어서 굉장히 저렴하게 옷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면 그것을 그냥 필요하지도 않은데 엄청 사서 이제 그게 또 다른 낭비가 되는, 그래서 자원 낭비랑 환경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 우리가 이 옷과 관련돼서는 환경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꼭 한번 좀 생각하는 이제 그러한 소비나 그러한 삶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의복, 옷과 관련된 거. 교과서를 잠깐 볼게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음식 그리고 나머지 할 건데, 자, 교과서에 보면 여러분들 의복과 관련돼서 자, 책에는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옷은 특히 이 유행과 민감하죠. 근데 이 유행을 추구하는 게 긍정적인 입장도 있고요, 부정적인 입장도 있다는 거야. 자, 유행을 추구하는 현상은 유행을 따르려는 개인의 선택권, 그렇죠. 이건 뭐 개인의 선택권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두 번째, 유행을 따르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는 개성의 표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행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고 유행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 난 유행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게 내 개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최신 유행을 창조함으로써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새로운 것들을 뭐 트렌드라고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결국 이 유행이 어떤 경제 활동, 소비를 증진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나 유행 추구가 이런 긍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다. 왜? 첫 번째, 유행은 기업의 판매 전략에 불과하다. 실제 그렇겠죠. 빼빼로데이가 만들어진 게, 그렇죠. 뭐 빼빼로 회사에서 만들었다는 뭐 설이 유력한데 그런 것들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선 안 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요. 두 번째, 맹목적인 모방 동조 현상이 몰 개성화. 그렇죠. 그냥 내가 좋아서 나한테 어울릴 거야 이게 아니라 내 옆에 사람도 하니까 그냥 나도 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나의 고민 없이 하는 이런 게 몰 개성화죠. 최신 유행을 반영하는 패스트 패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원 낭비랑 환경 문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유행을, 그래서 역시 유행 추구도 찬성하는 입장과
이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에게 얘기하려고 이 책을 얘기했고요. 이제 과시적 소비, 그렇죠. 남에게 보이기 위한 소비는 여러분들 한번 꼭 책 내용을 읽어보기, 베블론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읽어보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음식과 관련된 의식주, 음식 굉장히 인간에게 중요한 문제죠. 음식과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집에 관련된 얘기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업 듣느라고 대단히